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이 결국 단식을 택했습니다. 구조에 기대를 걸었다가 배신감을 느꼈던 가족들이 전국을 돌면서 받은 350만 명의 서명 용지를 참사가 발생한 지 100일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박근혜 대통령부터 세월호 선원들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국민들 앞에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위부터 아래까지 누구 하나 제대로 책임을 진 사람은 없었습니다. Quello, io so che la consolazione che potrei dare una parola mia non è un rimedio, non dà vita nuova a quelli che sono morti, ma la vicinanza umana in questi momenti ci dà forza, c'è la solidarietà, no? Io ho preso questo. Dopo mezza giornata di portarlo, l'ho preso per solidarietà con loro. Qualcuno si è avvicinato e mi ha detto: ma è meglio toglierlo, lei deve essere neutrale. Ma senti, col dolore umano non si può essere neutrale.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몇몇 분들은 가끔 뵀었는데 많은 시민광장 회원님들 뵙는 것은 참으로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저는 소개받은 대로 담암고 2학년 3반 14번 이은이 아빠 유경근입니다. 아이들은 한 걸음이라는 아이들을 계속 써왔고요. 한동안 활동 같은 것들은 잘 못하고 있다가 작년 봄부터 야구를 시작해서 유바스 야구를 시작을 했었는데 몸이 이를만 하니까 집에서 야구 장비는 이렇게 녹슬고 있습니다. 올 가을부터는 그래도 건강을 또 생각을 해야 되니까 또 우리 시민광장에서 또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마음을 모아주셔서 감사한 마음에 한 달에 한두 번 야구라도 할까 싶었는데 그냥 단식을 한 20여일을 하고 나니까 이게 뭐라고 그럴까요? 체력이 생각보다 많이 떨어져 있어서 그 후에 좀 이렇게 보강도 좀 하고 좀 운동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안 하니까 좀 다리가 좀 많이 약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좀 몇 번 뛰어보려고 그러다가 좀 불리할 것 같아서 아직까지 시작을 못하고 있는데 좀 예정된 일들이 잘 순조롭게 진행이 돼서 내년부터는 이렇게 활동을 하는 데에서도 종종 뵐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종종 이렇게 간담회 형식으로 빌어서 얘기를 하는데 꼭 시작을 하면 막 3시간이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오늘 3시간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무슨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려야 될까 오면서 이것저것 좀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우리 시민광장 회원들께서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이 세월호 참사에 관련해서 많은 또 관심 또 활동들을 해오셨다고 보기 때문에 구체적인 당시의 상황이라든가 또는 과거에 몇 달 전에 지나갔던 모든 과정들이라든가 이런 것들 일일이 다 말씀드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현재 상황과 관련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많은 분들이 요새 이제 해주시는 질문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특히 현 상황과 관련해서 그리고 현 상황을 기반으로 앞으로 진행될 일들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셔서 혹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질문이 주시거나 그러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좀 답을 드리거나 또는 의견을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이번 달 초에 특별법이 통과한 이후에
일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그저께도 저 간담회를 좀 다녀왔는데 거기서도 이 특별법에 대한 관심, 이해도, 특별법에 대한 유가족들의 입장, 생각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보시는데 잘 아시겠지만 이번 특별법 진상규명과 관련 특별법이죠. 지금 언론에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 또 다른 특별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지원과 배보상에 관련된 특별법을 또 여야가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데 보통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특별법은 진상규명과 관련된 특별법을 말씀을 드립니다. 내용은 저희 가족들이 볼 때 다른 국민들도 마찬가지지만 많이 미흡하죠. 많이 미흡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과연 이 법으로 진상규명이 순조롭게 될까 상당히 의심스러운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만큼 해야 할 일이 더 명확해지고 많아졌다. 상임위원은 최소 1년 반 동안 오직 이 일만 해야 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각 주체별로 추천한 상임위원 한 명씩이 중요한 보직을 맡는데 그 가운데 저희 가족이 추천한 위원이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그다음에 여당이 추천한 위원이 부위원장 및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맡게 되고요. 야당이 추천한 위원이 그 진상규명 소위원회 소위원장을 맡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 부과가 더 있습니다. 진상규명 소위원회 말고 그 안전소위원회와 지원소위원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안전소위원회는 이제 저희가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이 소위원회가 진상조사위원회 내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안전소위원회에서는 이 사회, 대한민국 사회의 안전과 관련된 모든 제도, 법령 이런 것들을 재검토를 하고 여기서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서 정부 또는 관련 기관들에게 제시를 하고요. 그것을 받아서 이행을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강제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그런 위원회죠. 그리고 이것은 진상규명을 기본으로 해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이 진상조사위원회의 이 분과는 반드시 있어야겠다는 게 저희 판단이었고 이것이 한동안 많이 반대에 붙였으면 결국 관철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분과는 지원소위원회라고 해서 이 피해자들 또는 피해자들에 대한 어떤 지원과 관련된 또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소위원회를 두었는데 특별법을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이 진상규명과 관련된 11월 초에 통과가 된 이 특별법 내에는 오직 진상규명과 관련된 내용 외에 다른 어떤 내용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초기에 특별법 협상을 여야가 할 때에 한동안 그것 때문에 저희가 좀 고초를 많이 받고 오해도 많이 받았습니다만 이 특별법 내에 진상규명뿐만이 아니라 각종 지원책과 관련된 조항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잘 많이 들어보셨던 대특례라든가 심지어는 수도요금, TV 시청료 이런 거까지 들어가 있었죠. 세제 혜택 이런 것도 들어가 있었고. 근데 이제 그게 많이 문제가 됐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공격을 받고 그런 내용이 이제 협상 테이블 내에 올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저희가 내용 파악을 하고 강력하게 특히 야당에 이야기를 해서 그 내용들을 다 빼게 했습니다. 다 빼버리자. 근데 이제 야당에서는 반대를 했죠. 왜냐하면 일부 항목 같은 경우에 조금 오해를 살 소지가 있는 건 있지만 그러나 우리나라 역사상 이 특별법에 이런 것들을 미리 규정을 해놓고 지원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도 많이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과거의 참사들을 비춰봤을 때 이렇게 좀 이 처리가 된 적이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대부분이. 그래서 이런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좋겠다 의견을 주셨지만 당연히 상황도 그랬고 저희 가족들의 뜻이 워낙 완강해서 다 빼게 됐죠.
근데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대한변협의 반대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다른 건 다 빼도 좋은데 이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는 대상과 관련된 조항 한 줄은 반드시 살려놔야 한다. 이런 권유를 했고 저희들도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타당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 다 빼자고 저희 주장을 했고요. 그러자 이제 대한변협의 부협회장까지 하나 쫓아오셔가지고 절대 그건 빼면 나중에 유가족들이 또 이후에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참사 피해자들이 굉장히 큰 불이익 또는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상징적인 원론적인 세부 내용은 다 빼더라도 원론적인 한 줄만큼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는 그런 한 줄만큼 살려두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그거는 이후에 이 특별법 통과되고 나서 별도의 법으로 다시 한번 규정을 해보자라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고 그건 역시 다 빼야죠. 그래서 결국 이번 특별법에는 지원과 관련된 어떠한 내용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원 소위원회를 두었어요. 그것은 저희 당원고 유가족뿐만이 아니고 잘 아시는 대로 일반 희생자라든가 생존자, 그다음에 제주도와 육지에 계시는 그 화물 피해자들 많은 분들이 계신데 사실 이분들이 뭔가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분위기였죠. 사실 화물 피해자분들의 상황을 저희가 좀 잘 파악을 해보니까 굉장히 심각한 분들이 많으세요. 생계 수단을 잃은 거잖아요. 그것도 할부로 1억이 넘는 그러한 화물차들을 구입을 해서 며칠 안 돼서 바다에 잃어버린 분들도 있고요. 이런 분들은 그냥 아무런 지원도 없이 보상도 없이 그 생돈을 날려가면서 일도 못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도 분명히 피해자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그러한 상황 사정을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시간이 지나고 그러고 나면 그분들에 대한 어떤 보상이라든가 배상 같은 것도 진행이 돼야 되는데 어쨌든 모두 통틀어서 많은 피해를 입은 분들, 특히 이런 직접적인 탑승했던 분들 외에도 당시에 그 구조에 직접 참여를 하셨던 어민들, 그다음 세월호가 그 침몰함으로써 그 바다에서 생계를 유지하던 어민들, 이런 분들도 피해자인데 상당히 막대한 피해를 입고 계시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어떤 그 지원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특별법 내에는 지원과 관련된 조항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다음 별도로 지원과 관련된 이 법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럼 그 법에 따른 활동을 할 수 있는 주체는 미리 만들어 놓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세 개의 소위원회를 두었습니다. 근데 이제 진상조사위원회 총 17명 하면은 어느 정도 구성은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17명의 의결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심지어는 무엇을 조사할지도 거기서 결정을 합니다. 조사한 이후에 이것을 특검에 넘길지 아니면 검찰에 고소 고발할지 뭐 이런 것도 그쪽에서 같이 의논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17명의 구성이 상당히 중요한데 현재 상황까지는 그나마 좀 괜찮은 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막판에 이 3차 합의를 한 이후에 추가 협의를 하면서 문제로 불거진 것이 제일 큰 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여당이 추천한 인사가 이제 맡게 되는 것이죠. 저희가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진상규명 소위원장 이 세 명은 결코 여당이 줄 수 없다고 다시 주장을 해왔습니다. 근데 한간에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욕심을 내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의 성격을 보면 여당 또는 여당이 추천한 인사가 그 조사의 주체로 참여하는 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다고 판단을 했고요. 특히 이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부위원장의 가장 큰 역할은 제가 볼 땐 그거 같습니다. 위원장이 공석일 때는 그 사람이 부위원장이 위원장이 되는 거잖아요. 자동으로. 건강상의 이유든 무슨 이유든가 그런 일이 있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고, 근데 그거보다 더 두려운 것은 이 부위원장이 사무처장을 자동으로 겸임을 하게 되겠지요. 진상조사위원회는 총 17명의 그 진상조사위원과 함께 약 120명 내외의 직원을 채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120명 가운데에는 뭐 행정이나 뭐 사무를 보는 직원도 있지만 거의 대다수가 조사요원들입니다. 3급 이상의 이제 채용이 되거나 또는 공무원이 해수부에서 공무원을 파견을 하는데 그 가운데 모두가 다 이제 공무원으로 다 임명을 하게 되는 거죠. 결정직 공무원으로. 그 가운데 3급 이상은 위원장이 추천을 해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되고요. 4급과 5급은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위원장이 임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6급 이상은 사무처장이 제청을 해서 위원장이 임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대다수를 차지하는 조사요원들, 실제로 필드에서 모든 활동을 해야만 하는 조사요원들은 대부분 6급 이하고요.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사람들을 바로 여당이 추천한 인사는 이 사무처장이 모두 관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뽑는 것부터 관리하는 것까지. 과거의 전례를 들어봤을 때에는 심지어는 그런 사례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조사위원들이 어디에 가서 무슨 출장을 가서 무슨 뭘 조사를 하고 와야 된다라고 기한을 해서 올리면 사무처장이 자를 권리가 있죠. 거부할 권리가 있죠. 출장 보내 안 돼. 그러니까 사무처장이 사람도 관리하고 돈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악용을 할 경우에는 진상조사 활동에 상당히 큰 차질을 빚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 야당의 이거는 이제 제 해석인데 한때 잠깐 여당에서 진상조사위원장을 대통령이 선택해서 임명을 하는 걸로 하자 뭐 이런 얘기 잠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한 며칠 나오다가 싹 사라져 버렸죠. 근데 그 얘기가 싹 들어가면서 바로 나온 이야기가 그러면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건 양보 못 하겠다. 이게 페이크를 쓴 거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야당에서는 대통령이 위원장 임명하는 걸 막았으니 이거는 양보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고, 현실적으로 협상을 상대가 있는데 모든 걸 다 우리가 하겠다고 그러는 거지 아니지 않냐. 그리고 위원장과 진상임명 소위위원장을 두 개를 맡아서 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낙관적으로 보시더라고요. 저는 끝까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만 결국 그렇게 합의가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후에 저희 고민이 어떻게 됐냐면 진상조사위원회의 위원장, 전체위원장을 저희 가족이 추천한 인사가 맡아서 해야 되는데 과연 어느 분이 그걸 해야 될까? 판단 기준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또 가장 기본적인 것은 당연히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독립성이 가장 중요하죠.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진상규명의 원칙을 지켜나가고 밀어붙일 수 있는, 동시에 추가된 어떤 자격 요건이라고 그럴까요? 저희가 생각하는 부위원장님 사무처장을 제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되야 됩니다. 힘으로 제압을 하든 아니면 술을 먹여서 뭐 어떻게 잘 꼬셔가지고 하든 무슨 방법을 쓰든 멋대로 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잘 아우르기도 하고 혼돈내기도 하고 그럴 만한 어떤 성품과 능력을 가진 분들이 그 자리를 맡아야만 이런 우려들을 조금이나마 조금 무식을 시킬 수 있다. 이런 기준들이 추가돼서 쭉 판단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어요. 요새 보도가 어제 그저께부터 조금 나왔는데 사실은 잠정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 이석태 청년대 이사장 하시던 분이 수락을 해주셨습니다. 맡아주시겠다고.
그래서 그 부분은 잘 됐는데 나머지 두 분이 문제입니다. 나머지 두 분 중에 한 분은 잠정적으로 수락을 하셨고요. 네, 저희가 꼭 모시고 싶은 한 분은 끝까지 완강히 지금 수락을 안 하고 계시는 상황이라서 사실은 며칠 전부터 저희 부모님들 몇 분이 그분 사무실과 집 앞에서 지금 밤을 새고 있습니다. 오늘도 분명히 안에 계신 것 같은데 그 노모만 잠깐씩 나와서 얘기해 주시고 부모님들이 그 아파트 앞에서 그냥 끝까지 기다리고 계신데 수락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저희 특별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진상조사의 활동을 시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에 여야, 대한변협, 그다음에 법원, 저희 가족들이 구성하는 17명의 위원들을 결정을 해야 되고요. 아울러 120명의 직원도 다 채용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일을 할 사무실 공간도 마련을 해야 되고, 집기 마련도 해야 되고, 어떻게 활동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 준비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 한 달이 상당히 짧죠. 충분히 예상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특별법 협상 막판에 거의 강제적으로 하다시피 밀어넣은 조항이 바로 내년 1월 1일부터 진상조사의 활동을 시작한다는 조항. 애초에 그런 게 없었거든요. 언제까지 구성하고 언제부터 활동을 한다. 단지 법은 법이 2달 뒤에 발효가 된다라는 내용만 있었지 활동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막판에 하루 이틀 남겨놓고 그 부분을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활동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을 하는 걸로 이렇게 못을 박아놓았는데 법정이 그렇게 돼 있어도 어려운 점이 지금 예상되는 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달 동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준비를 다 맞춰야 되는 거고요. 그걸 마치고 나서도 중요한 것은 진상조사부의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무엇을 조사할 것인지 이게 결정이 나야 되는데 그냥 두면 그걸 결정하느라고 시간이 몇 달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모여서 직원들 모으고 교육도 시키고 그동안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도 하고 검찰 수사한 내용도 파악을 하고 또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들도 파악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모두 스케줄을 정해놓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시간을 많이 잡아먹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1년 플러스 6개월에서 18개월 동안 활동을 하지만 실질적인 활동 기간이 그보다 훨씬 못 미칠 수도 있고요. 저희 판단으로는 18개월이라는 시간이 상당히 짧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마저도 까먹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볼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을 한 것은 민간 진상조사 기구를 별도로 설치를 하자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저희 가족들은 물론이고요. 저희 가족 부채기 내에는 그 진상규명과가 별도로 있습니다. 초기부터 5월부터 있었고요. 그곳에서 저희 가족들이 수집하고 입수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자료와 증언을 상당히 많이 확보를 해놓고 있고요. 관련된 증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파악을 해놓고 있는 상황이고 잘 아시는 대로 그간 몇 차례에 걸쳐서 증거보전 절차를 여러 차례 밟은 적이 있죠. 그것이 이제 저희 가족 진상규명과에서 판단을 해서 진행을 해왔던 그런 과정인데 뿐만이 아니라 이제 민변이라든가 참여연대 또는 일부 관심을 갖고 조사활동을 해오신 개인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 분들을 총망라해서 민간 진상조사 기구를 만들고 거기서 그동안 저희가 해왔던 모든 과정들, 작업들을 분석을 해서 그래서 12월 늦어도 12월 말에는 이 국회 진상조사위원회에 이 자료들을 모두 넘길 생각입니다. 넘기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1월 1일부터 활동해라. 다 준비해놨으니 활동해라. 그렇게 강제적으로 견인을 하지 않으면 분명히 시간 끌기에 들어갈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후에는 진상조사위원회가 제대로 활동을 하는지 제대로 방향을 잡고 있는지 또 진상조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감시를 할 거고요. 아울러 동시에 저희도 활동을 하면서 관련된 내용들을 계속 공유를 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는 물론이고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민간 진상조사 기구도 가장 어려운 점이 사람입니다. 저희는 참 이런 분들 모시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상당수의 분들이 수락을 안 하세요. 수락을 안 하시고 마음은 내가 다 그렇게 하고 싶은데 상황이 안 된다. 어쩔 수 없다. 이런 분들이 참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많이 아쉬운데 어쨌든 뭐 정치적이든 어떤 면에서든 부담을 분명히 가지실 겁니다. 특히 현 정부를 상대로 해서 조사 활동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제 정치인들과 관련된 분들은 오히려 결단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전문가들 특히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그 해양 전문가, 선박 전문가, 구조 전문가 이런 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보시려고 하고 있는데 그 분야의 특성상 거의 대부분의 일들은 정부와 함께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혹시라도 그런 일을 하게 되면 정부에 뒷보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예상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선뜻 나서지를 못하시는 것 같고요. 그렇게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 진상규명분과 가족대책 내에 진상규명분과에서 수없이 많은 분들을 만나고 증언을 듣고 자료 수집을 하는 과정 속에서 좀 핵심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증언을 해주시고 그러면 굉장히 참 좋겠다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중에 상당수가 무슨 대답을 하시냐면 죄송하지만 지금은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그때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같은 맥락에서 진상조사위원 또는 민간조사기구의 위원들로 오실 분들도 비슷한 그런 맥락도 있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내용은 특별법 통과된 이후에 지금까지 저희 가족들이 진행을 해오고 있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 12월 6일 날이죠. 12월 6일 날에는 안산에 있는 중소기업 연수원 강당에서 피해자 대표자 회의가 열리고요. 그 자리에서 3분의 2 이상 출석하고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하게 되면 저희 가족이 추천할 3명의 진상조사위원들을 선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국회 진상조사위원회에 들어가시게 되는데 저희가 모두 시청자 포함해서 304명의 희생자 또는 실종자하고요. 투표 권한은 희생자 또는 실종자만 가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생존자라든가 피해자, 재산상의 피해자 이런 분들은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았고요. 희생자들만 또는 실종자들만 한 가족당 희생자 한 명당 한 명의 투표권을 주고 총 304표의 투표권을 가지게 되었고요. 사실 이 부분도 저희가 참 웃으면서 기가 막힌 부분인데 대부분의 관례가 과반수 이상 참석해서 과반수 이상 찬성이 보통 일반적인 상식이고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그렇게 다 하잖아요. 근데 이제 유독 여당에서 우겨서 3분의 2 이상 찬성, 3분의 2 이상 찬성을 해야만 의결이 되는 걸로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죠. 아니, 우리가 우리 추천위원을 뽑는데 그 방법을 당신들이 왜 정합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정하면 되는 거지. 근데 CR도 안 뽑겠다. 사실은 그게 의도가 있어요. 그 전에 3분의 2 이상 참석, 3분의 2 이상 의결이라고 하는 내용을 얘기하기 전에는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일반 희생자 쪽에 한 명을 배정을 해야 된다. 진상조사위원 3명 가운데 한 명을 배정을 해야 된다. 근데 그게 본인들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것을 아니까 어떠한 원칙에도 해당이 되지 않는 그리고 비정상적인 방법이다 보니까 그런 걸 이야기를 하다가 많이 야당 쪽에서 반발을 했죠. 그러면 선생님들도 한 표 줘야 되고 한 명 줘야 되고
다른 학생들도 한 명 줘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다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나마 이 여당 쪽에서는 가족들 간의 어떤 그 의견을 모으는데 좀 뭐라 그럴까요? 자기 자신들이 의도한 어떤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싶은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좀 이상한 규칙을 만들어서 정해버렸죠. 그러나 저희는 수용을 했습니다. 뭐 전체 희생자 실종자들이 한 마음으로 진행을 할 수 있으려고 보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12월 6일 날 진행이 됩니다. 거기서 정을 지고 여당과 야당, 법원과 대한변협이 추천하는 위원들이 모여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을 12월 한 중순경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 그리고 특히 심의원장 회원분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셔야 될 부분, 또 함께 해 주셔야 될 부분들, 이 과정을 면밀히 지켜봐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저희 쪽에서 좀 대대적으로 홍보 또는 홍보 관련 활동들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다시 하게 될 텐데요. 그런 내용들이 가능한 한 많이 언론에 보도가 될 수 있도록 애들을 쓸 거고요. 그런 활동들을 위해서 특히 그동안 조금 관심을 덜 기울였던 지역, 저희 안산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 언론과 또 별도의 간담회도 하면서 협조 요청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진행을 해왔는데 그런 내용들을 공식적인 언론 보도뿐만이 아니라 기타 다른 방법으로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많이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시고 끊임없이 감시하시고 의견을 주셔야 되는데 이 근래 몇 차례 간담회에서 제가 특별히 강조한 내용이 있어요. 제가 국회에 들어가 상당히 오랜 동안 국회에서 기거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참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특히 제가 잘 몰랐던 부분 중에 하나가 여당 국회의원들의 판단의 기준 또는 배경 이런 것들을 보게 되었는데 그분들이 상당히 여론을 무서워하더군요. 여론을 상당히 무서워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생각하는 여론과 제가 생각하는 여론이 좀 내용이 차이가 나는 걸 좀 알았어요. 우린 보통 여론 그러면 뭐 이렇게 여론조사에서 뭐 신문에 나오고 뭐 이런 것들 보고서 여론이 이런가 판단하기도 하고 또는 나와 같이 만나는 사람들 술 먹으면서 한 잔씩 술 한 잔 먹으면서 얘기하다 보면 이런 의견 나오다 보면 뭐 이런 여론도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좀 느슨하게 하는데 그분들이 생각하는 판단은 제가 볼 때 국회에서 만나면서 느낀 것은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여론을 굉장히 무서워하는 걸 봤습니다. 굉장히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잖아요. 특별법 한참 시끄럽고 막 이렇게 할 때 우리 같이 뜻을 가진 우리들은 대다수 국민들의 여론은 특별법, 수도권 기소권이 보장된 특별법을 지지한다, 동의한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그건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분을 안 찍잖아요. 여러분들은 여당분들을 안 찍잖아요. 표를 안 주잖아요. 여러분들은 국민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한테. 자신한테 표를 주는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내 지역구에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하게 생각을 하신다는 것을 봤어요. 더더군다나 그분들은 자신들의 의사를 매우 적극적으로 전달을 하더라고요. 국회의원이나 보좌관 또는 의원 사무실, 지역구 사무실 할 것 없이 마음에 안 들면 전화를 합니다. 전화 내용은 다 이거예요. 특별법 통과시키면 다음번 선거에 넌 없어. 너는 무조건 이거 막아야 돼. 라고 굉장히 직접적으로 의사전달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에 상당수는 직접 국회로 오세요. 불렀던 안 불렀던 관계없이 무조건 가서 의원 사무실로 쳐들어갑니다. 의원이 있든 없든 붙잡고 막 소리부터 칩니다. 지금 뭐들 하는 짓이냐. 나라 망하게 하려고 특별법 무슨 특별법이냐. 가만 안 둔다. 이분들은 그게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중요한 결론인 거죠. 한심해 보이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걸 보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그분들의 판단이 맞든 틀리든 그분들은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심지어는 저희와 관련된 상당히 그 말도 안 되는 루머들이 상당히 많이 들고 그런 것들이 카톡이나 문자로 막 전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한테도 그게 와요. 제 아는 사람이 저를 아는데 그래서 저한테도 그걸 보냅니다. 참 그 사람이 뭐 어떻게 된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그건 저한테도 그런 걸 보내요. 뻔히 알면서. 전 그걸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정말 적극적이구나. 정말 사명감이 있구나 이 사람들. 몰라요. 뒤에서 무슨 뭐 저 알바비를 받는지 안 받는지 그건 제가 확인 안 했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그걸 보내서 욕을 먹어도 개의치 않아요. 그런데 제 주변에 주로 많이 계신 분들은 그런 걸 받으면요. 미친 새끼. 지워버리고 끝나거든요. 카톡, 단체 카톡으로 딱 오잖아요. 그러면 탈퇴해서 나가버리고, 이건 미친놈들. 이런 놈들이 다 있어. 그러고 지나가버려요. 그래서 요 근래 제가 시민분들께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자꾸 물어보실 때 제가 꼭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들은 그동안 더럽다고 피하지 않았습니까? 더럽다고 피했잖아요. 더럽다고 피하다 보니까 들어온 게 사방에 다 천지에 깔려버린 겁니다. 더 이상 피할 데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더러운 걸 손에 묻혀가면서 뿌리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결국 여론이라고 하는 게 나 혼자 가지고 있는 생각, 저 사람도 나와 비슷한 생각 가지고 있겠지, 뭐 아니면 말고 딴 얘기하면 저 사람하고 대화가 안 돼, 피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제가 느끼는 것은 비슷한 우리들끼리만의 생각, 우리들끼리만의 의견, 우리들끼리만의 여론도 머물러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참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인터넷 댓글 보면 상당히 말도 안 되고 의도가 충분히 엿보이고 이 기사에도 똑같은 댓글, 저 신문사 댓글에 똑같은 댓글 참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하나 만들어 놓고 계속 활용을 한다는 거죠. 한 사람이 됐든 10사람이 됐든. 근데 거기를 보면 그 내용에 대해서 싸우는 분이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저도 보고서 미친놈, 이런 놈이다. 얘 돈을 얼마나 받나? 이러고서 그냥 쓱 지나가 버리고 말하는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결국 아는 사람만 아는, 우리들은 그게 무엇인지 다 알지만 우리와 같이 생각을 하지 못하는 분들,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게 진짜 이런 것으로 착각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후에 꼭 반드시 해주셔야 될 부분들이 진상조사기구를 구성을 하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내년 1월부터 진상조사 활동이 시작이 되는데 상당히 많은 방해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상이 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본 예정이 되어 있어요. 법률 내용 중에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내용들이 그 과정을 면밀히 감시를 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부분, 의견을 전달할 부분이 있으면 지금보다 더욱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을 해주시고 목소리를 내주시고 행동을 해주시는 것이 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길에 국민들이 하셔야 될 일이 아니냐.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7개월이 훨씬 넘어서 8개월 가까이 지금 참사의 시간이 가고 있는데 이 시간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이유는 딱 하나잖아요. 이게 저희 유가족들만의 슬픈 일이 아니고 이건 모든 국민들이 언제든 겪을 수 있는, 언제든 당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이번에 너무나 훨씬 깨달았고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바꿔야 되겠다. 그래야만 내 자식, 내 가족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겠다. 그래서 특히 엄마들이 지금까지도 계속 함께 해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새끼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이 진상규명 그리고 대책 마련, 책임자 처벌, 안전한 사회 건설이라고 하는 모든 과정은 유가족들만의 일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자신들의 일이라는 거. 그건 뭐 굳이 제가 강조를 안 해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의견을 피력하시고 행동을 해주셔야만 한다. 그것은 지금까지 지난 7개월, 8개월 동안 겪었던 수많은 방해와는 또 다른 차원의 더 교묘한 방해 과정들이 분명히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을 면밀히 봐주셔야 되겠다.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다. 이후에 저희 활동 내용에 있어서 특히 몇 가지 좀 광고성 비슷하게 말씀을 드리면 다음 주 월요일이 12월 1일인데요. 12월 1일자로 저희 가족대책위 홈페이지가 임시 개통됩니다. 베타 버전이 이제 오픈이 되는데요. 단순한 홈페이지라기보다는 가능한 한 국민들이 직접 주체자로 그 홈페이지에서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썼습니다. 그곳에 오시면 저희 가족들의 이야기는 당연히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 가족들의 입장, 방향도 당연히 보실 수가 있는데 동시에 그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함께 의견을 내시고 함께 의논을 하실 수 있는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특히 이 모바일 그다음에 각종 SNS하고 실시간으로 연동이 될 수 있도록 해놔서 저희 가족들의 페이스북이나 뭐 SNS는 물론이고 기타 함께 하시는 단체들 또 함께 하시는 시민 개인들 아주 활발하게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그 홈페이지에 다 들어오셔서 연동이 될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해놓고 있고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시험 오픈을 한 이후에 내년 1월 1일자로 정식 오픈을 하게 될 텐데 그곳에서 거의 모든 소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그 언론을 통해서도 나가겠지만 많이 들어오셔서 참여를 해주시고요. 네, 또 하나는 저희가 국제연대 사업을 준비를 해서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하는데 1차로 저희 가족분들 중 몇 분이 다음 주에 일본을 방문을 합니다. 이미 언론에 몇 군데에서 조그맣게 나왔대요. 월요일날 공식적으로는 말씀을 드릴 텐데 일본의 그 JR 철도 사건, 후쿠시마 원전 사건 이런 데 피해자 또 그분들도 역시 진상조사 기구를 구성을 해서 활동을 오랫동안 하고 계시거든요. JR 같은 경우는 벌써 10년 이상 활동을 꾸준하게 해오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쪽 부분을 좀 공부를 하고 들여다 보니까 저희가 참고할 사항들, 반면교사로 또 사모해야 될 사항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저희 가족들 몇 분이 일본을 한 4박 5일 일정을 방문을 해서 그분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활동해오신 내용을 같이 보고 의견을 교환을 하고요. 그리고 아울러 다음 주 말경부터 해서 약간 4박 5일 일정으로 그 미국의 그 카트리나 피해 입으신 분들, 그 다음에 9.11 테러에 피해 입으신 분들 이런 분들 저희 초청을 했습니다. 초청을 했고 일본의 참사 피해자들 초청을 했고요. 조계종에 있는 그 국제회의장에서 같이 회의를 하면서 자신들의 경험들을 서로 공유하는 이러한 그 행사를 지금 마련을 해서 좀 실행이 됩니다. 거기 그 내용도 곧 다음 주 초에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뭘 할 텐데 거기도 많이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고요. 이것은 곧 같은 참사, 같은 피해를 입은 미국과 일본보다는 좀 우리보다 나을 거다라고 보통 생각을 했었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심지어는 9.11 테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부와 국민이 대립을 할 만한 요소가 없잖아요. 사실 우리가 볼 때. 외부의 공격에 의한 피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상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방해,
이런 것들이 정말 치열하게 일어났더라고요. 또 거기에 맞서서 지금까지 계속 활동을 하고 싸우고 계시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같이 공유를 하면서 이후에 우리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진상조사 활동, 또 기구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또 여기에 국민들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들을 좀 찾아가는 과정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도 많이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지금 현재 오늘도 이렇게 제가 와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거의 매일 최소 5군데, 많으면 한 10여 군데 전국에서 저희 가족들 초청을 하는 간담회가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들 가운데 특히 지방 쪽으로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거의 집에 못 가시고 일주일 가운데 한 4일, 5일은 경상도 가서 경상도는 계속 보시는 분도 있고, 전라도는 계속 보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좀 간담회를 하고 있는데, 시작한 지 꽤 오래됐습니다. 처음에는 가면은 뭐 적으면 한 10명, 많아야 한 50명 이렇게 모여서 하루에 2~3차례 이렇게 하던 것들이 지금 전국 단위에서 적으면 뭐 한 50명, 많으면 한 500명씩 이렇게 분들이 모여서 저희들 불러서 같이 얘기를 계속 하고 계세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기세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지금 조금 두려운 것은 그 현대차 노조에서 간담회를 하겠다는 의향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무서워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한 공장에만 해도 수천 명, 큰 데는 뭐 수만 명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을 한 자리에 다 모아서 간담회를 못 하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공간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조건이 안 되잖아요. 돌아가면서 일을 하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쪽에 제시를 한 게 뭐 한 300명에서 500명씩 끊어서 하겠다. 그러니까 한 공장에서만 일주일 내내. 그러니까 야,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제 특히 그 대기업의 노조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의향을 자꾸 보내오시니까 싫다고 할 수도 없고 참 좋은 기회인데 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야, 어떻게 감당을 해서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어쨌든 그렇게 기세가 지금 줄어들지 않고 계속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고 와달라 이러시는 분들이 있고요. 특히 지방에 계신 분들은 1박 2일로 와라. 그냥 왔다 가면 안 되는데 1박 2일로 와라. 본보기도 해야 되니까 뭐 식사. 근데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는 안 하니까 잠깐씩 갔다 오는데 그렇게 기세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광장에서도 오늘 경기총회지만 각 지역별로도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가족들이 정말 있으니까 그래서 같이 대화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런 간담회를 특별히 요청을 드리는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라 그리고 참 부담 가지실 필요 없어요. 오셨다고 해서 혹시 무슨 뭐 사례비를 드려야 되나 이런 거 없습니다. 식사 대접 필요 없습니다. 교통비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시간과 장소 같이 얘기를 나누실 분들만 모아주시면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 부분 혹시라도 부담하실 필요 없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요청을 드리는 이유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저희 가족들과 대화를 나눠보실 분이 없습니다. 또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분향소에 안 와보셨어요. 심지어는 안산 시민이 한 80만 되는데요. 안산 시민 가운데 안산에 있는 합동분향소에 와본 분들이 20%가 안 됩니다. 17%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저도 한 달 전에 이 얘기를 듣고서 깜짝 놀랐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싫어서 안 오는 게 아니라 좀 부담스럽죠, 사실. 사실 조금 선뜻 가기가 조금 부담스럽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가족들이 분향소를 시민들이 몇 번이고 좀 쉽게 좀 부담 없이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분향소에 한 번이라도 오셔서 그곳에는 저희 아이들과 눈을 마주치셨던 분들, 저희 가족들과 한 번이라도 만나서 직접 대화를 나눠보셨던 분들, 그런 분들의 반응 또는 그분들의 생각이 확 바뀌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봤거든요. 특히 저는 뭐 거의 매일 분향소
대책위가 거기 있으니까 갑니다만 일주일에 한 번, 많으면 2번 정도밖에 분양소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건 참 무서워서 잘 못 들어가고 저도. 근데 한 번 들어가면 또 잘 못 나옵니다.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있어야 돼요. 뭐가 무섭냐면 한 번 들어갔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들어가면 거기 있는 아이들이 다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각각 이야기를 합니다. 예인이도 저한테 당연히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날은 진짜 혼내고요. 그따위로 하지 말라고 진짜 혼내고요. 어떤 날은 또 다독여주고요. 예인이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한번 들어가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나올 수가 없어요. 나중에 그 다음번에는 그 이야기를 듣는 게 너무 두렵고 오늘은 혼나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많이 들어가야 한 번, 2번 밖에 못 가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한 번 들어갔다 오면 항상 매번 새로운 어떤 각오라고 할까요? 아니면 새로운 방향, 결의 이런 것들 아이들이 저에게 심어줍니다. 이 이야기는 비단 제가 예인이 아빠 또는 희생자 부모이기 때문이 아니고요. 분향소를 오셨다가 가신 분들은 많은 분들이 같은 고백을 저희한테 해주시거든요. 오기 전에는 몰랐는데 와서 아이들하고 그냥 마주쳐보면 알겠더라. 이제는 더 이상 질문이 없다. 그동안은 궁금한 게 많고 확인하고 싶은 게 많고 물어보고 싶은 게 정말 많았는데 아이들의 눈을 쳐다보며 대화를 하고 나니까 그게 다 사라졌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겠더라. 그러면서 오셔서 저희 어머님들 손을 붙잡고 오시는 분들 참 많고 많은 분들이 오셨겠지만 이제라도 분양소 꼭 한번 찾아와 주시고요. 거기서 아이들을 대화를 나눠주시고 거기서 항상 저희 부모님들이 있어요. 저희 어머님들은 요새 매일 한 20, 30여 분이 분향소 대기실에 공방을 만들었습니다. 공방. 여러분들 보면 이렇게 목걸이, 그다음에 뭐 리본, 뭐 반지, 뭐 이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저희 새우 리본을 노란색으로 만든 이런 것들 그냥 청운동을 중심에서 많이 했었는데 청운동 업체분들이 제가 그 안산에다가 공방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엄마들이 한 20명, 30명 오시고요. 그걸 아시고서 주변에 시민분들이 같이 오세요. 그래서 종일 이야기를 같이 만들고 그 만든 것을 오신 분들한테 선물 드리고 이런 것들 하고 있는데 거기다 오셔서 한번 구경을 해보시고 그래서 지금은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서 언론을 통해서 보는 유가족이 아니라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유가족들 여러분들 꼭 한번 만나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좀 지역별로 규모가 크지 않아도 관계없습니다. 저는 5명 모인 데도 가봤고요. 500명 모인 데도 가봤는데 다 좋습니다. 말을 해주셔서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가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함께 눈물을 흘리다 보면 또 새로운 방향을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중요한 것은 곧 아마 올 연말 지나기 전에 저희가 가족 대책위가 좀 바뀝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지 않았는데요. 지금까지는 뭐 일종의 임의 기구 같은 거죠. 저희끼리 그냥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이 많고요. 특히 시민광장에서도 그런 연락을 저한테 많이 해주셨었는데 한 번도 제가 답을 드리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무엇을 후원을 하고 싶다, 뭐 지원을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지금도 정말 많이 계신데 저희가 한 번도 그런 분을 직접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냥 받을 수가 없으니까.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권한도 없고요. 거기서 관리할 수 있는 관리 주체도 없고요. 그래서 좋은 뜻이지만 받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안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저희가 다 거부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루트를 소개를 해드리거나 뭐 이렇게 해드렸는데 뭐 그런 문제도 있고요. 또 이제 피의자 회의도 구성이 되고 있지만 별도로 사실
사실은 지금 얼마 전부터 저희 쪽에 먼저 연락을 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많은 분들이 저희 가족 대책위가 단원고 가족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걸 그렇게 알고 계시고 또 언론에서 그렇게만 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물론 숫자가 전체 다는 아니지만 일반인 희생자 가족들도 있고요. 화물 피해자들, 일반인 생존자들 또 있습니다. 사실은 한 달여 전부터 저희 쪽으로 막 연락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 단원고 가족들의 뜻을 충분히 동의를 한다. 좀 같이 하면서 자신들도 같이 좀 하고 싶다. 뭐 이런 것도 계속 보내오셔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식으로 좀 법적인 기구로 바뀌는 것이 이 활동을 하는데 더 좋겠다. 그래서 그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곧 재출범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고 또 여러분과 적극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준비는 다 끝났고요. 다음 주말 경위에는 법적인 절차가 다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과정도 있다는 것을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 제 말씀을 여기까지 하고 1시간 되지 않았나요? 그죠? 딱 1시간이네요. 제가 원래 말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혹시 시간은 지났지만 딱 정말 궁금하신 거나 확인하고 싶으신 것 있으시면 한두 분만. 저 뒤에 먼저 손 드셨어요. 예. 우리 국민연금 중에 그 유가족이나 대책위로 전달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사실 예은이 아빠 뵈러 왔습니다. 예, 제가 2년 전에 글을 시작했는데 2년 전에는 우리 유시민 제가 존경하는 저분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석기라는 그 친구들이 많이 모여야 돼서 막 헌신을 다 했거든요. 이번엔 제가 7개월째 지금 주로 이제 서프라이즈라는 데에서 글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30부 정도만 갖고 와서 이렇게 복사를 해드렸는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파파이스 김재현 감독님께서 지금 계속 아주 그 사건의 실체에 잘 접근해가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아까 지금 한 번 드렸고 조금 몇 번 나눠드렸는데 거기에 간단하게 말씀만 제가 다 아시겠지만 이분이 상당히 많은 성과를 가져와 왔죠. 지금 첫째 그 지금까지 국가기관이 밝힌 AIS 자료, 레이더 다 조작했다는 거. 보통 문제는 아니라는 것들을 또 한 번 좀 느끼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관련해서 제가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이러한 내용들을 포함을 해서 민간 진상조사 기구는 물론이고 수많은 어떤 다양한 제보들이나 또는 그 추론들이나 그런 증거들에 대해서 열어놓고 같이 해나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 충분히 소통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저희 가족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분명히 있습니다. 비슷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만 분명히 저희가 세워놓은 원칙은 증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을 먼저 저희 가족들이 질러놓고 가지 않는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참사 전후의 상황에 대한 진상을 규명을 해나가는 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이 충분히 정리되거나 입증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같이 좀 의견을 모아가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만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드리면 그저께 인양을 위한 그 TFT 범대본은 해체가 됐죠. 지난주에. 그리고 나서 인양을 위한 TFT 구성을 해서 인양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공식적인 정부의 입장은 뭐냐면요. 그 TFT의 목적은 인양을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할 TFT입니다. 인양을 어떻게 할지를 결정할 TFT가 아니고요. 인양을 할지 말지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하기 위해 만드는 TFT가 그겁니다.
그걸 저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 TFT에 우리 가족들이 공식적으로 참여해서 같이 인원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아직까지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목요일날 정부 측의 TFT 위원들은 일단 구성이 끝났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인양 빨리 해야 되는데 정부는 인양을 안 하겠다고 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애를 쓰고 있는 건데 그건 역시 여러분의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좀 내주셔서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시는 게 좋겠다. 아마 곧 주요 언론사에서 이거 관련인데 칼럼 사설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지난번 김진태 의원의 발언이 신호탄이거든요. 계속 나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거기에도 계속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리 지르고 박수 쳐드릴 수도 없고요. 우리 밤새 이 얘기만 해도 모자라지요. 또 아까 예은이 분향소 들어가면 얘기를 한다는 대목에서 또 소름이 딱 돌아가지고 하여튼 우리가 무슨 말로 용기를 드릴 수도 없고요. 끝까지 한걸음에 가시기에는 우리가 함께 해준다는 약속 지키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맹세를 하면서 오늘 자리 마치겠습니다.